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양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택시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주말이고 해서 양산에 있는 친구와 술 약속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부산에 살고 양산에서 저희 집까지는 할증까지 붙어 택시비가 3만원 정도 합니다.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3시경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술이 빨리 취하는 것 같아 그만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는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 했지만 저는 거절하고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마침 부산 번호판에 택시가 있어서 편하게 가겠구나 싶어 뒷좌석에 편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정신은 몽롱했지만 눈은 멀뚱멀뚱 떠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양산에서 부산으로 가는 국도변에는 차가 거의 없고 제가 탄 택시만 어둠 속을 뚫고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 덕에 덜 무서울 줄 알았지만 하체가 굳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군요. 겁나게 달리는 택시를 애써 외면한 채 어두컴컴한 창밖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앞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슬쩍 룸미러를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운전기사분께서 저를 힐끔힐끔 룸미러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차 안에서도 기사분의 눈이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건너편에 차가 한두 대 지나가고 가로등 불빛이 스칠 때 기사분께서 몸을 심하게 떨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술이 확 깨면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쯤 달렸을까? 아파트 불빛이 보이고 가로등과 신호등으로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할 때쯤 기사분께서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묻더군요. 혼자 타지 않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자신 없는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대답과 동시에 택시는 급제동을 하며 미끄러졌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에 끼익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저는 순간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저는 앞 운전석 의자에 튕겨 나뒹굴었습니다. 정신을 놓았다가 깨어보니 기사분은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고 머리를 숙인 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택시가 왜 급제동을 했는지 몰랐지만 잠시 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기사분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저를 태웠는데 국도에 들어섰을 때 룸미러로 저를 쳐다보니 제 옆에 한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와 타지 않은 걸 알면서도 피곤해서 자기가 못 본 거라고 애써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어두운 국도변에서 저에게 물어볼 용기도 없었다고요. 아닌 걸 아니까 더욱더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온몸은 떨렸고 오로지 불빛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빛이 보이자 그제야 저에게 물어봤는데 제 대답을 듣고 극도로 긴장하고 있던 전신이 순식간에 엄청난 공포로 뒤덮였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도 옆좌석에 앉아 같이 왔다는 그 아주머니를 떠올리면 무섭지만 그보다 아무도 없는 제 옆좌석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쳐다보던 기사분의 눈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잘 믿으려 하지 않더군요. 간혹 피곤한 기사분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수긍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쨌든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 겪은 가장 큰 공포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음침한 집. 제 친구가 겪은 실화입니다. 친구는 대학을 충북 영동 공과대학교에 다녔는데 그 당시 자취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97년도에 공과대학으로 개교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많은 타지 학생들이 입학했다고 하더군요. 대학생활 1년을 무사히 마치고 다른 친구들은 각자 고향으로 떠났지만 저는 같이 알바하던 친구 하나와 영동에 남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곳은 영동에서는 꽤 유명한 주점이었어요. 그 가게 사장님은 토박이에다 그쪽에서는 나름 액션으로 불리던 분이었죠. 지금도 그의 이름을 들으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어쨌든 제가 알바를 그만두지 않고 서울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거기서 만난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가게는 홀에 스테이지가 있어서 손님들이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제가 만나던 여자는 그 홀의 마스터였는데 손님들에게 음악을 틀어주고 노래할 때 추임새와 탬버린으로 흥을 돋워주는 역할을 했죠. 가끔은 직접 노래도 불렀어요. 그녀는 저보다 2살 많았고 일 끝나고 몇 번 술을 마시다 보니 가까워졌고 결국 사귀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를 A라고 할게요. 가게에서는 둘의 관계가 들키면 곤란했기 때문에 일할 때는 말을 조심했지만 퇴근 후에는 모텔이나 A의 숙소에서 미래를 즐겼죠. 학기가 끝날 무렵
제가 자취하던 원룸 계약도 끝났고 A도 숙소비를 아끼고 싶어 해서 둘이 방을 얻어 동거하기로 했어요. 항상 함께 할 수 있고 돈도 절약할 수 있으니 바로 방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마침 학기 말이라 자취생들이 고향으로 떠나서 방 구하기는 쉬웠습니다. 다만 둘이 함께 사는 걸 숨겨야 하기에 여러 조건을 고려하다가 둘 다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어요. 방세도 저렴하고 보증금도 없는 데다 집주인이 같이 살지 않아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자취생들이 모두 떠난 상태라 조용하기도 했고요. 유일한 걱정거리는 가게와 가까운 위치였지만 시장 골목 쪽이라 따로따로 이동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방을 바로 계약하고 실물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평범한 2층 양옥집이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뭔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어요. 날씨가 추워지긴 했지만 집안에서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계약할 방이 2층이라 올라가 보았어요. 2층에는 부엌이 딸린 방 3개가 있었는데 제가 계약할 방은 안방에 해당하는 제법 넓은 방이었고 나머지 2방은 자취생들이 쓰던 상태로 잠겨 있었습니다. 집은 전체적으로 넓고 깨끗했으며 부엌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처음 느낀 깨름칙한 기분은 어느새 잊혀졌습니다. 바로 계약하고 다음날 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열쇠를 받아 청소를 시작했고 2시간 정도 쓸고 닦다가 출근 준비를 위해 나왔습니다. 가게에서 A와 몰래 속닥이며 좋아했어요. 이제 내일부터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니 설렘이 컸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먼저 이사를 마치고 A는 자연스럽게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사장에게 숙소를 정리할 계획이었죠. 짐을 다 옮기고 잠시 쉬고 있는데 삐삐가 울렸습니다. 음성을 들어보니 A가 오늘은 쉬기로 하고 숙소를 정리한 뒤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숨 자고 출근하려고 잠을 청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는데 방 안이 어두컴컴했습니다. 늦었나? 싶어 시계를 보려 삐삐를 찾으려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위에 눌렸나 싶었지만 숨도 자연스럽게 쉬어지고 특별히 위화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눈만 깜빡이고 있었는데 그때 삐삐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늦었나 보네 하고 친구에게 연락 왔겠거니 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여전히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삐삐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점점 커져가는 삐삐 소리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삐삐가 왜 계속 울리지?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에 점점 무서워졌어요. 그러면서 숨이 막히고 괴로워지면서 가위 눌릴 때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눈을 감고 속으로 욕을 하며 풀리기를 기다렸지만 삐삐 소리가 점점 커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외치며 눈을 번쩍 뜨고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환해졌고 삐삐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놀라서 삐삐를 확인해보니 호출 온 것도 없고 겨우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더군요. 잤다고 하기에도 애매했죠. 너무 겁이 나서 옷가지와 지갑, 삐삐만 챙겨 사우나로 가서 씻고 출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문을 나오려는데 마침 A가 오더군요. 저는 집에 갔다 온다며? 라고 물었는데 A는 뭔 소리야? 오늘 같이 짐 옮기자고 음성 보냈는데 답이 없길래 온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신이 멍해졌어요. A가 짐 가방을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갔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짐 가방이 이상하게 무겁더군요. 그때 A가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는데 현관은 잠그지 않았는데도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몸은 방 안에 누워있고 밖에서는 A가 내 이름을 부르며 문을 열라고 하고 있었죠. 너무 혼란스러워 뭐가 현실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려 했는데 이번엔 움직였어요. 재빨리 일어나 방문을 열고 현관으로 나가서 A를 맞았습니다. A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일도 안 나가고 호출도 씹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삐삐를 보니 호출이 20통이나 와 있었고 시간이 자정에 가까웠습니다. 그제야 너무 어이가 없고 충격을 받아 멍해졌는데 A가 추우니 문 닫고 들어오자고 하더군요. 돌아서 들어가던 그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로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돌았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자취방에서 처음 잤던 시점에서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결국 친구는 바로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고 이후로는 모텔에서 달방을 구해 살았다고 해요.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집은 영동 읍내에서 음침한 집으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쓰레기 처리 시설. 산속의 쓰레기 처리 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나와 대부분의 동료들이 기묘한 사건을 목격했다. 그 시설은 외딴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인근 마을까지는 5km나 떨어져 있어 집이나 가게는 물론 가로등조차 찾기 어려운 곳이었다. 다만 시설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곳에는 80대쯤 된 할머니가 홀로 살고 계셨다. 시설에 가려면 그 집 앞을 반드시 지나야 했기에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할머니를 본 적이 있었다. 할머니 집 앞에는 도로가 있고 그 도로 건너편에는 밭이 있었다. 나도 종종 밭으로 향하는 할머니를 보곤 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걸음이 느렸고 도로를 건널 때도 천천히 다니셨다. 할머니가 자주 집과 밭을 오가셨기에 시설에서는 할머니 집 앞을 지날 때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할머니가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 동료들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길을 건너는 할머니는 종종 목격됐으나 밭에서 일하는 모습은 본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할머니를 전혀 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몇몇 있었다. 그때는 우연이겠지 하고 넘겼다. 그렇게 한 달여가 흘렀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길을 건너는 모습은 자주 목격됐다. 밭이 도로를 끼고 있어서 건너다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반쯤 지나 출근길에 할머니 집 앞을 지나는데 경찰차와 앰뷸런스가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혹시나 시설 사람 중 누군가 사고라도 낸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을 했다. 동료들끼리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지만 경찰은 시설에는 오지 않았고 자세한 소식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기슭 마을에 사는 아르바이트 아주머니에게서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의 집에서 백골이 된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사후 2개월이 넘은 상태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를 포함해 그동안 시설 사람들이 목격했던 길을 횡단하는 할머니는 무엇이었을까? 종종 죽은 사람이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지만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던 나에게 그날의 기억은 정면으로 그런 믿음을 부정당하게 만들었다. 할머니는 대체 무엇을 전하고 싶어 나타났던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발표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마다 명칭이 다른 것 같지만 총합이라고 학생들이 주제별로 그룹을 지어 각자의 테마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학습 과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지옥선생 누베라는 애니메이션이 유행할 때라 우리 조는 학교의 불가사의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6학년의 마지막 발표회인 탓에 체육관의 전교생이 다 모여서 발표를 듣게 되었습니다. 덜덜 떨 정도로 긴장하면서도 우리 조는 발표를 마쳤습니다. 다른 조가 발표를 마칠 때는 다들 큰 박수를 쳐줬습니다. 묘하게도 우리 반이 받은 것은 박수뿐 아니라 신기하다는 듯한 전교생의 표정도 함께였습니다. 역시 너무 이상한 주제였나? 하고 다른 조 발표를 듣는 척하면서 우리끼리 조금 반성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뒤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감상문을 적은 뒤 종례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재밌는 분이셨는데 종례 시간에는 늘 그날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 같은 걸 말해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날 이야기의 주역은 우리 조였습니다. 7대 불가사의라는 재미난 테마를 전부 발표했는데도 6개밖에 못 찾았다고 말한 게 진짜 괴담 같아서 좋았어. 그렇지만 다들 7개를 다 말할 줄은 몰라서 어안이벙벙해 하던 게 진짜 제일 무섭더라. 우리 조를 제외한 반 아이들 전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문을 모를 일이었습니다. 우리 조는 7대 불가사의 중 6개밖에 찾지를 못했었습니다. 조원도 마침 딱 6명이었기에 한 명이 하나씩 발표를 맡은 뒤 이것밖에 찾지 못했다고 말한 뒤 발표를 마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포함해 우리 조를 제외한 반 아이들 그리고 아마 전교생이 7대 불가사의 모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6개밖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또 겁주려고 그러나며 다들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사적으로 계속 묻자 교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2번 발표한 건데? 6명의 조원들이 한 번씩 발표한 건 확실한데 이야기는 7개를 들었다고 하니 누군가 한 번 더 발표했을 터였습니다. 다들 발표를 봤으니 사실이라면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대답한 것도 A였던 것 같은데 하고 명확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교실 안의 술렁임은 점점 커져가 귀신이라고 들뜬 남자아이들과 무서워서 우는 여자아이들까지 나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결국 그날은 우리의 착각이라고 결론 지어졌고 그 후 7대 불가사의 이야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그 후 학교에서는 전무후무한 불가사의 붐이 일었습니다. 참고로 그날 모두가 들은 7번째 불가사의는 지하실 거울은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불가사의를 조사하면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내가 졸업한 모교에 다니는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무척 신기한 기분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5번째 이야기, 터널 괴담. 고향에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폐쇄된 터널이 있어. 과거 철도용으로 사용되었던 터널인데 지역에서는 조금 유명한 심령 스폿이야. 이 터널은 건설 당시 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개통 후에도 터널 내에서 여러 차례 인명사고가 있었대. 결국 사고가 거듭되다 보니 터널의 사용이 중지된 거지. 이 터널에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아버지가 어렸을 적 그 터널은 이미 사용이 중지된 상태였지만 봉쇄는 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대. 당시에도 사고가 잇따라 터널이 사용 중지되었으니 이미 지역에서는 심령 스폿 취급을 받고 있었지. 초등학생이던 아버지는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그 터널로 담력 시험을 하러 갔다고 해. 해가 지는 모여서 손전등과 도구를 챙기고 터널로 들어갔대. 꽤 깊숙이 들어갔는데도 아버지는 아무런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도망쳐라고 외쳤고 모두 덩달아 놀라 터널 입구까지 도망쳤어. 터널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도망치고 나서야 친구는 터널 안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했대. 맨 뒤에 있던 친구는 누군가가 자신의 등을 차갑게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어. 결국 그날 아버지는 뚜렷한 체험은 하지 못해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전날 할아버지가 막차를 놓쳐 자정을 넘긴 시간에 걸어서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할아버지는 술자리에서 막차를 놓치면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매번 걸어서 집에 돌아오셨다고 해.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기 위해 선로를 따라 사용이 중지된 터널을 지나셨던 거지.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폐터널을 지나오는 게 무섭지 않느냐고 물었어. 그러다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터널의 모습이 아버지의 기억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지. 할아버지 말로는 언제 그 터널을 지나가더라도 불이 환히 켜져 있고 사람들이 터널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고 하셨어. 지나가며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건네면 얼굴이 더러워진 작업자들이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기까지 했다고 하셨대. 아버지가 담력 시험을 갔을 때는 조명은커녕 아무것도 없던 터널이었는데 말이야. 사용이 중지된 터널인데 할아버지가 지나가실 때마다 공사를 하고 있을 리는 없었지. 그리고 터널에서 공사를 한다면 외부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을 테니까. 아버지는 그분들은 귀신이 틀림없다 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웃기만 하셨대. 할아버지가 만난 작업자들은 정말 귀신이었을까? 나는 겁이 많아서 밤에 그 터널 가까이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터널이 폐쇄된 지 한참이 지난 지금도 그 안에서 여전히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쩐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곤 해. 6번째 이야기, 호텔 괴담. 과거 호텔에서 근무하던 시절 101호실에서는 뭔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선배에게 들었습니다. 당시 호텔은 구경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영업에 큰 신경을 쓰지 않던 터라 그 방은 평소 야근 담당자들을 위한 수면실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수기가 되면 손님을 받지 않을 수 없기에 1년에 몇 번은 손님이 101호실에 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밤중이 되기도 전에 방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거나 다른 방이 없으면 아예 방을 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끔씩 겁에 질려 도망치는 손님도 있었고 방에서 뭔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돌아다녔죠. 그러는 동안 수면실을 이용하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몸이 나빠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의 장시간 근무라는 악조건이 더해지긴 했지만 제 눈앞에서 쓰러져 죽은 동료만 2명이었습니다. 각각 뇌경색과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40대의 한 동료는 말기암으로 떠났으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때쯤 호텔의 민영화 전환이 결정되었고 직원들도 일단 호텔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호텔은 반년가량 보수공사에 들어가며 벽지를 새로 갈고 욕실도 전면 교체했으며 방에 있는 짐들을 드러내고
조립형 침대는 해체했습니다. 그런데 101호실 침대판 뒤에서 부적 같은 게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액막이라도 해둔 것인지 부적은 낡아 보였고 그걸 떼어내 사무실에 두었습니다. 보수 공사가 끝나고 민영기업으로 인수되면서 고용승계가 확정되었기에 오픈 준비를 하면서 다시 그 부적을 찾았습니다. 다시 붙일까 고민했지만 다음 날 영업 시작 전 기도 의식을 올릴 예정이었기에 신주가 오면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기도 의식을 마치고 신주에게 부적을 보여주자 그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묻자 신주는 부적의 검은 글씨가 사실은 오래전에 피로 쓰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액막이는 하겠지만 원래부터 일하던 분들은 따로 액막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이 리뉴얼 오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좋던 옛 동료 아저씨가 놀러왔습니다. 나랑 야근 같이 할 때 K한테는 수면실 못 쓰게 했었지. K가 그 방에서 자면 엄청 심하게 가위를 눌려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비명을 질렀거든. 생각해보니 수면실을 쓸 때 저도 자주 침대에서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것도 침대 옆이 아닌 발이 향하는 쪽으로 마치 누군가 발목을 잡아 끌기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민영화 후로는 기도 효과가 있었는지 방에 묵은 손님들이 도망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픈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직원 한 명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정신 이상이 와서 퇴사한 직원도 2명 있었습니다. 저 또한 심근경색으로 일을 그만두었지만 그 후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심령현상. 솔직히 다른 사람의 심령현상이나 공포체험과 비교하면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은 심령현상이라 어제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외식업에 종사하다 보니 날이 바뀌고 나서야 귀가하는 일이 잦습니다. 어제는 오늘 휴가인 것도 있고 단체 손님 예약이 들어와 혼자 남아 마무리를 했습니다. 새벽 1시 반쯤 슬슬 집에 가야겠다 싶어 가게를 나왔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귀갓길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 역을 가로질러 오면 약간 지름길이 되는데 그 역 벤치에 아주머니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페트병에 든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사람이 한두 명쯤 앉아있는 곳이라 큰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주머니가 나를 째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페트병을 입에서 결코 떼질 않았습니다. 괜히 엮이지 않으려고 재빨리 지나가는데 내가 지나가자마자 아주머니가 일어서서 내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속으로 제발 그냥 봐달라 중얼거리면서도 혹시 단순한 자의식 과잉은 아닐까 싶어 걷는 속도를 늦춰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아주머니가 나를 추월해 지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뒤쪽에서 뭔가를 씹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아주머니가 그 페트병을 깨물며 따라오는 줄 알고 완전히 미친 사람에게 찍혔구나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편의점이 있었기에 일단 거기까지만 가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달려서 도망칠 각오로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걸었습니다. 3분 정도 걸어 곧 있으면 편의점이 보일 무렵 뒤에 있던 아주머니가 걸음을 재촉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겨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경찰이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는데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 하고 되받아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말을 들어보니 내가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뒤에 누가 따라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역 앞에서 마중 나올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 뒤에서 머리가 길고 흑백 옷을 입은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옆을 지나칠 무렵 뭔가 이상하다 싶었답니다. 앞서가는 나는 뒤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뒤에 따라오는 여자는 딱 달라붙어 걷는데 서로 말 한마디도 없었으니까요.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달라붙은 게 아닐까 싶어 나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편의점이 가까워지자 나를 잡고 대피시키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했지만 갑자기 내가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고 여자는 그대로 걸어 나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는 걱정이 돼서 일단 편의점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아주머니가 뒤를 쫓아온다고 느낀 순간부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런 사람은 결코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지만 더 얽히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곧바로 역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 무서웠기에 편의점에서 잠시 머물다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바로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옷 뒤에 긴 머리카락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언뜻 봐도 열 오른 조끼 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으니 다른 사람은 없고 직장에도 머리를 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제 머리카락도 아니었고요. 기분이 나빠 옷을 버린 뒤 샤워를 했습니다. 새벽 가장 먼저 오는 쓰레기차에 버려버리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병원의 자판기. 중학생 시절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다니던 시기가 있었다. 어느 날 주스를 사려고 통원 중 자주 이용하던 자판기로 향했다. 가장자리에 있는 통로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판기였다. 도착하고 나니 문득 자판기 옆에 문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제껏 꽤 자주 자판기 주변을 오갔었지만 눈에 띄지 않았는지 문을 발견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그날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지만 얼마 더 시간이 흐르고 통원 종료가 임박할 무렵 또 주스를 마시고 싶어서 그 자판기 앞에 갔는데 옆에 있는 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 어라? 싶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슬쩍 살펴보려는 생각에 문을 열었다. 문 저편에는 꽤 긴 복도가 쭉 이어져 있었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복도 끝에는 모퉁이도 보였지만 어째서인지 복도에는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잘 보이지가 않았다. 잠시 바라봤지만 딱히 아무 일도 없었다. 재미없다 싶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모퉁이 너머에서 사람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사람 그림자는 나를 향해 걸어오는 듯 했다. 눈을 부릅뜨고 바라봤지만 아직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오른팔만 이상하리만치 길어서 땅에 팔을 질질 끌며 걷고 있었다. 어쩐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다가온다. 섬뜩해져 뒤로 물러선 순간 천천히 걸어오던 그 녀석이 갑자기 어정거리며 이상한 걸음걸이로 빠르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나는 황급히 문을 닫고 주스도 사지 않은 채 대합실로 달려갔다. 그 후 그 자판기 근처에는 통원이 끝날 때까지 얼씬도 하지 않았다. 결국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른 채 지나간 셈이다. 살아있는 사람이었던 아니었던 그런 무서운 광경은 다신 보고 싶지 않다. 9번째 이야기, 하얀 원피스. 대학생 시절 이야기다. 당시 나는 후쿠오카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지만 원래 집은 오이타였다. 방학이나 연휴 때는 고향에 돌아가 고등학교 친구들과 놀곤 했다. 대학교 2학년이던 그해 역시 고향에 돌아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허구한 날 한가하던 우리는 시간이 남아 돌았다. 당구나 다트를 하며 놀다가 질리기도 해서 대학생도 됐으니 쿠마모토까지 드라이브나 가자는 제안을 친구 Y가 꺼냈다. 우리는 새벽 1시에 쿠마모토를 향해 출발했다. 오이타에서 쿠마모토까지는 타케다와 아소를 지나는 산간 도로를 거쳐야 했다. 아소쯤부터는 산길만 이어지고 주변에 가게 하나 없이 양쪽은 높은 삼나무로 빽빽한 어두운 길이 계속됐다. 그저 그 어두운 산길을 따라 달리는 것뿐이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앞에 여자 같은 실루엣이 둘 보였다. 불빛에 비추어진 그 실루엣은 길가에서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대학생이라 혈기왕성하던 우리는 여자다. 예쁜지 보자. 라며 속도를 확 낮추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두 사람은 아무래도 모녀 관계로 보였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와 중학생쯤 된 것 같은 여자아이였다. 둘 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우리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뭐야, 아줌마랑 아이네. 라며 실망한 듯 웃다가도 왜 이렇게 늦은 밤에 둘이서 걸어가는 걸까?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인가? 하고 시덥지 않은 대화를 나눴다. 차는 계속 외길을 달려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나 또 앞에 여성 실루엣이 보였다. 또 여자다. 우리는 다시 속도를 줄이며 얼굴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런데 얼굴을 확인한 순간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 옆을 지나갔다. 여자를 지나치자마자 나는 친구에게 말했다. 저 사람들 아까. 내가 거기까지 말하자 친구 아이는 말하지 마. 그 이상은 말하지 마. 라고 내 말을 끊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채 손을 벌벌 떨면서 쿠마모토 시내까지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시내에 도착해 문을 연 패밀리 레스토랑에 들어간 뒤 나는 다시 친구에게 물었다. 아까 그 두 사람 20분 전에도 봤던 사람들이었지. 친구 Y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차마 확인하고 싶지가 않더라. 그래서 내 말을 막은 거야. 어쩌면 정말 닮은 사람들을 2번 지나친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그 하얀 원피스를 입고 앞만 보며 말없이 걷던 모습을 다시 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아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10번째 이야기. 코너 우주 주변에서 도와달라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무시해. 특히 밤중에는 말야. 스티비 삼촌은 어린 나와 동생, 그리고 그의 술집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삼촌에 따르면 그가 25살이던 어느 날 청바지에 빨간 티셔츠를 입은 아이가 땅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다고 한다. 그 아이는 마치 손목과 팔이 부러진 듯 붙잡고 있었다고 했다. 스티비 삼촌이 다가가자 그 아이의 옷은 단순한 티셔츠가 아니라 온몸을 감싸고 발끝까지 이어진 털이 고운 짐승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제서야 삼촌은 그것이 아이가 아닌 미끼라는 걸 깨닫고 급히 도망쳤다. 그 뒤로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이 이야기는 마치 산불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다친 아이 행세를 하며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단지 삼촌이 주목받고 싶어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동생은 삼촌의 말을 마치 신성한 교리처럼 믿었고 결국 우리는 진위를 가리기 위해 몇 번이고 그 숲으로 들어가 그 아이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매번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그 무언가를 쫓아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각자 지역을 분담해 돌아다니기로 했고 저녁 5시까지 집에 돌아오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5시가 되어도 내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무도 우리가 코너 우주에 간 걸 몰랐고 고집불통인 동생이 무사할지 두려운 것보다 혼날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가 있었던 숲은 큰 아파트 몇 채와 슈퍼마켓 사이에 위치한 작은 인공숲이었다. 설령 동생이 다쳤더라도 누군가가 발견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물었을 때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했고 경찰은 어린 나를 몰아세우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내 동생을 찾아냈다. 동생은 갈라진 땅 틈에 빠져 있었고 머리와 약간의 손만 틈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동생의 팔은 부러졌고 까마귀 떼에 조여 두개골 대부분이 훼손된 상태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날 밤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중 한 사람은 내 동생이 팔이 부러졌다고 말하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장소를 피했다고 한다. 스티비 삼촌의 그 이야기 때문이었다. 11번째 이야기, 각성.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만 해도 나보다 더 멍청한 녀석이 있었어. 그런데 가을쯤 되자 갑자기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기분 나쁠 정도로 갑자기 똑똑해졌지. 그 친구는 같은 농구부였는데 공부뿐 아니라 운동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 이미 3학년이라 농구부에서는 은퇴한 상태라 의미가 크진 않았지만 그 변화는 모두가 놀랄 정도였어. 본인 스스로도 이 변화가 이상했는지 우주인한테 개조라도 당한 건가 하고 웃으며 말하곤 했어. 녀석은 무언가 생각한 게 있었던 건지 가을이 지나갈 무렵에 나와 함께 진학할 예정이던 사립대학 대신 지역 국립대학으로 지망을 바꿨어. 그 대학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는 한 번에 합격했지. 그것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말이야. 합격 소식을 듣고도 그는 웃으면서 뭔가 무서운데 라고 했어. 나는 예정대로 다른 대학교에 진학했기에 그 후로는 자주 만나진 못했지. 그런데 지난주 그 녀석의 부고가 전해졌어. 1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녀석이었는데 사인은 신부전이라고 하더라고. 원인 불명이라고 했어. 그는 소파인지 의자인지에 앉아 웅크린 채로 발견되었다고 해. 가족이 아침밥 먹으라고 깨우려 했는데 일어나지 않더래. 괴로워하는 표정도 없이 그저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해.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 친구의 놀라운 성과는 이어졌다고 해. 여러 상도 받았고 상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까지 남겨서 고작 20살의 유산 상속까지 이루어졌어. 어째서인지 나는 친구의 유산으로 야구 배트와 앰프를 받았어. 그런 것까지 기록해둔 유서 같은 게 있었다는 게 이상하더라고. 20살짜리 친구가 그런 걸 생각했다는 사실이 어쩐지 기분이 묘했어. 혹시 자살이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자연사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었다고 해. 내가 모아둔 돈은 여동생 학비로 써주길. 이런 말을 유서에 남겨놨다니
보통과 대학에 들어간 20살짜리가 써둘 말일까? 자연사로 세상을 떠났는데도 왜 그리도 어른스럽게 마무리를 해둔 건지. 어쩐지 두려워. 그 친구 도대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걸까?